예, 저는 간단히 소개하면은 지금 현재 동탄 코끼리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은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 발열 질환의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정해봤는데, 뭐 간단하게 아이들이 집에서 열날 때 어떻게 우리 보호자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알아야 될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우리 포르쉐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 책 우리 집 소아과에서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아이가 열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열이 왜 나는 건지, 그리고 어느 경우에 열이 나고, 과연 열이 날 때 우리가 그 대처해야 되는 방법으로 흔히 쓰는 뭐 해열제 사용,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 등의 그 실시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응급실을 내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발열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발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열이 되는 원인은 감염, 종양, 기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염, 인후염, 뭐 부비동염 등이 또 원인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열이 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의 하나로 인체 면역 체계가 병원체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몸이 감염과 싸우는 것을 돕는데 열 자체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발열성 질환에는 크게 바이러스성 질환과 세균성 질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이제 흔히 감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주로 창궐하게 되는 수족병이나 바이러스성 구내염, 바이러스성 장염, 뇌수막염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흔히 세균성 감염의 원인으로는 뭐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요로 감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열이 날 때 이제 보호자들이 그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아기가 열감이 있다,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럼 열을 한번 재봐야겠죠. 그래서 체온을 정확하게 재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인데요. 보통 이제 열은 직장 체온, 즉 항문 그 안쪽에 있는 직장 체온 38도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열이 난다, 발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직장 온도를 재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성 때문에 고막 체온계로 대체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을 재고 있죠. 그래서 올바른 체온을 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확한 이제 체온 측정을 위해서는 고막 체온 측정계를 그 탐침이 정확히 수직으로 귀 안에 충분히 깊게 이제 삽입돼야지 정확하게 이제 체온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발열의 접근법이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아이가 열이 나면은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해열제를 찾는 거죠.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시키면서 같이 이제 미온수 마사지라고 해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주는 그런 미온수 마사지를 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열 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온수 마사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그 열이 날 때 우리가 이제 그 해열제로 열이 안 잡히거나 아이가 고열이면은 보통 이제 미온수 마사지를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 시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센터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열이 나서 응급실을 내원하는 보호자의 한 70%가 실제 미온수 마사지가 효과적인 해열 방법이라고 그 알고 있다고 그러고, 그 열을 원인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보호자의 300명 중에 222명, 즉 74%가 가정에서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을 하고 응급실을 내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온수 마사지라는 이 처치에 대해서 영국의 NIC, 즉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 그리고 WHO, 국립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권고하기를, 그러니까 발열 관리를 위해서는 미온수 마사지는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열이 날 때, 발열 시에는 옷을 차라리 다 벗기거나 과하게 입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면 그만이다. 미온수 마사지는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국내 수학과 교과서에서는 이 미온수 마사지가 해열 수단으로서 그렇게 효과적이라는 언급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과 교과서에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넬슨 텍스트북 21번째 에디션에서 테피드 베스와 쿨링 브래킷,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온수 마사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이제 물리적인 조치들은 그렇게 효과적인 해열 수단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들어갔죠. 이상에서 볼 때 사실 미온수 마사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열 효과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고 결국은 다시 열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오한, 떨림, 전율, 닭살, 불편감,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 자체로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온수 마사지는 그렇게 권장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미온수 마사지는 전혀 의미가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되냐?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 하는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열이 너무 높고 해열제로도 열이 잘 안 잡힐 때는, 그리고 또 아이가 미온수를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열제를 복용시키고 30분에서 60분 정도 지났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는 결론적으로 편하게 땀을 닦아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열제 복용. 그러니까 열 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열제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해열제를 어떻게 복용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목을 교차 복용 꼭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정했는데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교차 복용이라는 그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해열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흔히 알려져 있기로 이제 타이로넬 계열과 브루펜 계열로 크게 이제 대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해열제를 서로 교대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교대해서 먹이는 걸 교차 복용이라고 하는데 먼저 해열제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타이레놀 계열이죠.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하고 브루펜 계열의 해열제, 이부브루펜하고 덱시부브루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해열제 모두 아이가 38도 이상 열이 날 때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해열제 모두 효과 발생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경과를 했을 때 복용하고 30분에서 1시간이 지났을 때 해열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레놀이 조금 속효성으로 조금 열이 그 해열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그에 비해서 브루펜 계열이 조금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효과 지속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타이레놀이 속효성으로 해열 효과가 조금 더 일찍 나타나는 반면에 효과 지속 시간은 조금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브루펜 계열이 조금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이 상당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해열제를 투여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해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39도 이상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였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하시는 걸 듣곤 하는데 사실은 해열제를 통해서 정상 체온으로 낮춰주는 그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였을 때 1도 내지 1.5도 정도만 떨어져도 사실은 해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열제의 제형에는 뭐 알약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실업제가 있고 또 항문을 통해서 복용시키는 좌약, 그다음 쿨링 시트, 열내림 시트 이런 제형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타이레놀 계열, 즉 아세트아미노펜 계열하고 브루펜 계열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뭐 종류로는 타이레놀 계열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죠. 여기에는 이제 상품명이 타이레놀 시럽, 뭐 챔프 빨간색, 이제 흔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브루펜 계열은 또 세부적으로는 이부브루펜하고 덱시부브루펜을 나뉘는데 사실은 뭐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부브로펜에서 좀 더 해열 효과가 좋은 성분만을 이제 추출해서 만든 게 덱시부브로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부브로펜은 뭐 어린이 브루펜 시럽 이런 게 있고 덱시부브로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맥시부펜, 뭐 애니펜, 뭐 이런 것들 파란색 챔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계열에 속하는 것이죠. 복용 간격은 타이레놀 4시간에서 6시간, 그다음에 브루펜 계열은 6시간에 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이레놀 계열이 조금 더 이제 해열 지속 시간이 좀 짧고 상대적으로 브루펜 계열이 조금 길다. 이런 개념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좀 제가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하루 허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번 복용시킬 때 복용시켜야 되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얼마만큼 그 최대한 맥시멈으로 복용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그 cc, 즉 밀리리터 cc 단위로 아이 체중에다가 대략 2.3 정도를 곱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10kg이다. 그러면 10kg다 그러면 하루 총 복용량을 20, 30cc 정도로 제한해서 먹이시면 되고요. 브루펜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공교롭게 거의 그 제한 용량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에다가 2.3을 곱한, 그러니까 10kg이다 그러면 한 23cc를 하루 총 복용량으로 제한해서 먹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약전을 보면 밀리그램 단위로 이제 아세타이로넬 계열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75mg을 이제 제한 용량으로 그 설정을 하고 있고, 브루펜 계열, 덱시브로펜, 맥시브펜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28mg을 제한 용량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cc 단위로 아무래도 이제 밀리그램이라는 단위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cc로 생각하면은 체중에다가 2.3을 곱한 용량을 하루 총 복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복용 횟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허용량을 6번으로 나눠서 주라고 되어 있고요. 브루펜 계열은 4번 내지 5번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브루펜 계열이 조금 더 그 횟수를 적게 주라는 얘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효과는 뭐 아세타미노펜은 좀 더 약하고 브루펜 계열이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뭐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짧은 것을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둔다면 타이레놀 계열이 더 선호가 되고, 해열 지속 시간 관점에서 본다면 브루펜 계열이 조금 더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자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원령별 이제 복용 허용 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타이레놀 계열은 보통은 4개월 이후부터 복용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브루펜 계열은 6개월 이후부터 복용을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이후, 이전 아이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생후 2개월 된 아이들은 그러면 타이레놀을 복용시킬 수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4개월 이전 아이라도 타이레놀을 먹일 수는 있는데, 단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생후 2개월 때 예를 들어서 뭐 폐구균 접종을 했는데 접종으로 인해서 나는 열이다. 이렇게 원인이 분명하면은 전문의의 권고하에 타이레놀을 복용시킬 수 있고요. 어쨌든 4개월 미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후 4개월 미만 아이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보호자들이 먹이는 것보다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권고하에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생후 3개월인데 콧물이 났다가 갑자기 열이 났다. 그리고 주변에 그 형아가 있는데 형이 그 감기에 걸려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원인이 명백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4개월 미만 아이들이라도 타이레놀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구토, 설사, 탈수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위장 장애가 있을 때 더 추천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열 효과가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을 때는 브루펜 계열이 훨씬 더 추천되는 해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두 해열제를 교차해서 복용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그 시행된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교차 복용 시에 열이 조금 더 잘 내리긴 한다. 그리고 교차 복용 시 단일 복용 때보다 평균 0.6도 정도 더 잘 내린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도 단일제제,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계열 한 종류만 쭉 복용한 아이들, 브루펜 계열 한 종류만 쭉 복용한 아이들도 충분히 38도 이하로 잘 내려갔다. 뭐 이런 그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교차 복용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교차 복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최근 연구들이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교차 복용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두 해열제 간의 그 복용 간격 시간이 또 다르고, 또 이렇게 교차해서 먹이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동스러워 자칫 일일 복용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뭐 38도 아래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심어줘서 열 자체가 가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통해서 반드시 열을 내려줘야 되는 강박관념을 심어줘서 그 열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신장과 간에 대한 어떤 독성의 문제, 그러니까 과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차 복용 그렇게 최근에는 권유하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복용이 치료에 더 좋은 점은 뭐 그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그 교차 복용이 그 단일 제제 복용보다 더 해열 효과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사실은 아직 밝혀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단일 제제가 그러면 교차경보다 해열 방식에 대해서 더 그 우수한 방법은 뭐 우수한 점은 어떤 게 있느냐, 또 그것도 사실 좀 모호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교차 복용이 단일 요법보다는 낫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오남용이라든지 어떤 독성, 간독성, 신독성 이런 이제 부작용 측면을 고려한다면은 단일 제제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복용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열제 하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그 먹일 때 열이 잘 안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이 잘 안 내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그 제제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먹이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브루펜기열이면 브루펜기열을 뭐 6시간 최소 시간 복용 시간 간격인 6시간 이렇게 먹여요. 타이레놀이면 타이레놀을 최소 복용 시간이 4시간 간격 먹이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해열제를 차라리 그 전환을 해라, 스위칭을 해라. 브루펜기열로 시작을 했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냥 타이레놀 계열로 바꿔서 먹이고, 그 이후부터는 또 브루펜으로 교차를 하지 말고 그 바꾼 이후엔 타이레놀을 쭉 가라. 처음에 타이레놀로 먹였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브루펜으로 바꾸고 그냥 브루펜으로 쭉 가라.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가장 그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열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러면 뭐 교차 복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그런데 교차 복용을 할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용량하고 먹인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밤중에 열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해열제를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아이가 밤에 열이 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이제 멘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이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응급실을 가면 그러면 뭐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난다면 응급실부터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응급실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아이가 열이 나면은 집에서 편하게 쉬게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요. 그리고 해열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이면서 아이 상태를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해 뜨고 아침에 이제 병원을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예외가 있는데 3개월 미만 아이, 100일 미만 아이는 38도가 넘으면 이게 뭐 밤이든 낮이든 반드시 응급실로 뛰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하겠는데요. 3개월 미만 아이에 대해서는 열이 나면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밤에 열이 나면 절대 응급실은 가서는 안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해열제를 먹여도 어떻게 해봐도 4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 이럴 때는 꼭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열만 있는 게 아니라 두통이 있고 탈수가 심해서 애가 늘어진다 그러면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되죠. 이제 정맥 수액요법을 통해서 수액을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로 기침이 심하게 열과 함께 동반이 될 때도 반드시 응급실로 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경기, 열성 경련을 처음 하는 경우다 그러면 꼭 응급실을 가셔야 되고요. 그 몇 번 재발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분 이상 이제 지속이 된다 경기가, 그러면 꼭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열경기, 열성 경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열성 경련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정의가 발열과 함께 발생한 경련으로 간질, 그러니까 요즘에는 용어가 조금 바뀌었는데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 간질의 병력이 없어되고 뭐 뇌나 척수에 신경계 감염이 없이 단순하게 열로 인해서 생긴 경기를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열성 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아이들한테 잘 생기고요. 그 전체 소아의 사실 3에서 5%에서 발생하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이제 맞닥뜨리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고 겁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 애들한테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희귀한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열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열성 경련이라는 것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턱을 살짝 아이 턱을 들어주고 아이 머리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그 기도가 충분히 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아기가 경기하는 도중에 굉장히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해열제 먼저 먹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해열제를 막 그 입에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안 돼요. 의식이 돌아온 후에 먹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이거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더 위험한 질식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이 경련 양성이라고 이제 오타가 나는데 양상을 자세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련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떠는 양상이 뭐 전신을 떠는 건지, 처지는 양상인지, 경직되는 양상인지 이런 것들을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위로 돌아갔는지, 뭐 아래로 처졌는지, 옆으로 돌아갔는지, 뭐 입이 돌아갔는지 이런 양상들을 꼭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이 사실 뭐 경련 양상을 자세히 살펴주셔야 돼 있지. 열경기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관찰할 그 여유가 없죠. 멘붕이 되니까. 그래도 미리 이런 거를 꼭 알고 계시면 그런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그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아이 케어를 하는 케어를 해주시고 한 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련 양상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경기가 5분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의식 없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119 전화해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성 경련은 예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후라는 말이 이제 표현이 조금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인데, 뭐 그러니까 열경기를 한 다음에 애한테는 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애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경기 한 후에 대부분의 열경기 한 아이들의 3분의 1이 재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3세 이전에 재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열이 나면은 열성 경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7.5도만 되면 미리 해열제를 이제 투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경기 한 번 한 애들은. 그리고 이런 단순 열성 경련의 경우는 사실 뇌에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성 경련을 하더라도 보호자분들이 당황하거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물론 이 단순 열성 경련은 그렇죠. 10분 이내 이제 경련이죠. 단순 열성이 그렇지만 만약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의식의 회복이 없이 발작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뇌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 시즌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좀 늦게 내원해가지고 브레인 데미지,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좀 상당히 좀 불행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열경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5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지체 없이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성경련의 이제 위험인자인데 1세 이하의 경련이 시작됐거나 가족 중에 간질 환자가 있거나 복합 열성 경련인 경우에는 재발이 빈번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열성 경련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재발이 잦고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에서는 재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열성 경련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복합 열성 경련이라는 것은 이제 15분 이상 지속이 되고 24시간 하루 동안에 2회 이상 경련이 반복이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는 경련이 한쪽 팔다리에 국한되거나 몸의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단순 열성 경련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합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질, 뇌전증하고 반드시 감별을 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MRI를 찍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사도 꼭 해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개월 미만 아이들의 발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4개월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산도에서 태어나게 되면 엄마 면역 항체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까지는 그 항체가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6개월까지는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대해서. 근데 3개월 미만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그러면 이제 보통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상황이라면 엄마한테 물려받은 그 항체가 작용을 해서 열이 안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열이 났다. 그러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3개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니까 뭐 90일에서 100일 사이 정도 되겠죠, 생후. 그래서 이제 한 100일이 넘어간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100일 미만 애들, 3개월 미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굉장히 회복을 할 수 있고 요거를 방치했다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잔치 하는 것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100일 미만, 3개월 미만 아이들의 발열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상당히 이제 100일 이전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라는 것도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미만 아이들의 발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들을 응급실로 가면은 이제 뭘 하느냐? 이제 폐혈증에 준하는 어떤 상태로 보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피 검사 당연히 하고요, 소변 검사도 하고, 이제 척추에 이제 바늘을 꽂아서 하는 요추천자 검사, 그러니까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이런 검사를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질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한 가지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아이가 4일이 넘도록 열이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열이 날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가면은 전문의 선생님 혹은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시고 치료 방향을 정해주시죠. 그런데 보호자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질환인데, 아이가 열이 4일이 넘도록, 이게 원래 이 질환의 정의는 5일 이상인데 4일이 넘도록 38.5도 이상의 열이 계속 지속이 돼. 근데 양쪽 눈에 눈곱은 안 꼈는데 충혈이 있어요. 눈동자가 아주 핑크빛으로 맑게 빨개지는 거죠. 근데 숨소리를 들어보면 깨끗해. 뭐 기침이나 콧물도 없어. 근데 목을 자세히 들어봤더니 조금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입술이 빨개지고 입술이 갈라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양상을 띠는 거죠. 눈이 충혈이 되죠. 충혈이 되고 몸에 발진이 생겨요. 그리고 손발이 부어요. 그 다음에 BCG 자국 부위가 이렇게 발적이 생기죠. 그리고 임파선이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의 사진인데 이렇게 손발이 벗겨지는 경우, 이 질환은 뭘까요? 여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질환을 이제 가와사키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 병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가와사키 병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열이 38.5도 이상이 5일 이상 지속이 될 때, 5일 이상 지속이 될 때 이런 증상 뭐 5가지 중에 뭐 4가지가 있으면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을 내린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이제 뭐 일률적으로 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진단이 쉽겠지만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가 열은 안 떨어지는데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이 병원을 갔더니 무슨 목이 좀 부어있으니 목감기라고 하는데 목감기가 뭐 4일 이상 열이 나기도 하고, 근데 감기면 호흡기 질환이니까 뭐 콧물이나 기침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근데 원인이 이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원인 규명이. 근데 갑자기 애가 눈이 빨개져. 갑자기 몸에 없던 발진이 생겨. 입술이 갈라지고 빨개져. 이러면은 이건 뭐 가와사키 병이 아닐까?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이제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증상이 관찰이 될 때 병원을 오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빨리 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 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임상 양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피 검사도 물론 이제 대학병원 가서는 하겠지만, 그래서 임상 양상 5가지 중에 4가지. 그러니까 일단 지속되는 고열은 기본으로 깔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술이 빨갛고 갈라지고 임파선이 부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피부 발진이 있고 손발이 붓고 뭐 이런 증상들이죠. 이런 증상 중에 4가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와사키 병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이제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하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병원 의뢰서를 가지고 입원해서 이제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보통 한 12시간 정도 정맥 주사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열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퇴원을 하지 않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질환이 무서운 거는 사실 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처음 입원했을 때 하고 퇴원했을 때 한 번 더 하죠. 그리고 열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할 때 아마 아스피린을 처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대학병원 내원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심장 쪽에 관상동맥류라는 부작용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소아 발열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Q&A 시간인데요. 보호자분들께서 그 소아 발열과 관련해서 미리 출판사 측에 그 어떤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항생제 처방에 오남용이 걱정돼요. 저희 집 앞 소아과는 열을 동반한 감기에는 바로 초반부터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열이 나는 감기는 세균성 감기인가요? 감기는 원래 바이러스성 아닌가요? 열만 났을 뿐 염증이 심한 것도 아니고 중이염도 아니고 후두염도 아닌데 반드시 항생제를 먹여야 할까요? 이 경우에 항생제 처방을 거부해도 되는지요? 예, 참 이게 그 중요한 문제죠. 이게 사실 그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항생제가 오남용 처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열을 동반한 감기에는 초반부터 항생제를 반드시 써야 되는가? 여기서 질문하신 보호자분 생각대로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그 감기는 바이러스성이고 호흡기 바이러스 항생제라는 것은 이제 그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균을 죽이는 균을 뭐 증식을 억제한다거나 아니면 균을 죽이는 뭐 그런 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질환인 감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장님께서 열을 동반했을 때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바이러스성 질환인 이제 감기라 할지라도 2차적인 합병증이 무서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처음에는 단지 바이러스성 질환의 특징인 콧물, 재채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특히 고열을 동반한 감기는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세균성으로 이렇게 이완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 2차적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항생제를 깔아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거부해야 되면 예,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항생제 처방하는 이유를 한번 명확하게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명확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은 원장님 믿고 가시는데 뭐 항생제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항생제 처방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또 거부하면은 대부분의 원장님께서는 아마 억셉트를 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으로 아이들 해열제 먹는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언제 해열제를 먹여야 그냥 효과적일까? 이 문제인데, 사실 이제 해열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양리학적으로 해열제가 그 해열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발이 먹히는 게 30분은 지나야 그 약발이 먹힌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열이 나기 30분 전에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8도에 그 근접을 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해열제를 그 먹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열제의 효과라는 것은 열을 정상화하는 데 있지 않고 1도 내지 1.5도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해열제 복용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해열제를 빨리 먹이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아주 고열로 치달아서 열성 경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열제의 최대 이제 효과 발현 시간은 보통 복용 후에 2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통 열경기를 하는 경우도 처음은 열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8도가 된다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열제 그냥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발열 시 기본 해열제는 어떤 게 낫나요? 발열 시 기본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브루펜 계열, 혹은 덱시브루펜을 하는 게 낫나요? 이런 질문인데 해열제 교차 복용하는 걸 해외에서 권장하지 않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 해열제는 타이레놀 계열을 하든 브루펜 계열 기본 해열제를 하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좋은 해열제고요. 안전한 해열제고.
단지 그 기본 해열제를 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데, 빨리 해열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타이레놀결이 좀 더 속효성으로 돼 있어요. 30분이면 해열 효과가 이제 발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브루픈결은 뭐 1시간은 좀 지나야 그 해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죠. 근데 빨리 해열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타이레놀결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해열 지속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브루펜 계열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교차 복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던데, 예, 우리나라에서도 교차 복용하는 것을 최근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그 트렌드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의 안짱다리 걸음이 고민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 발열 문제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안짱다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4세 6개월 된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데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괜찮다, 개인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깔창 맞춤하면서 치료해야 된다. 의견이 다르던데 뭐가 맞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안짱다리에 대해서도 우리 포르체 출판사의 우리 집 수학과 책에서 한 챕터에서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안짱다리가 이제 내족지 보행이죠. 그러니까 다리 앞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이제 보행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안짱다리도 크게 세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원인이. 그게 이제 대퇴골 내염전, 그러니까 그 엉덩이뼈죠. 대퇴골 위쪽 그쪽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그 말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무릎 쪽 경골 내염전, 그 다음에 중족골 내전, 요 세 가지로 갈리는데, 깔창은 중족골 내전이라고 그래서, 중족골이 발뼈예요. 우리 발가락 있죠? 그 발등, 발뼈. 그 중족골 쪽이 안쪽으로 이렇게 내전된 경우는 깔창 치료를 보통 하는 곳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일단 원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부위냐, 무릎 쪽이냐, 아니면 발이냐, 뭐 허벅지 고관절 쪽이냐, 예? 안짱다리 원인, 이것을 먼저 명확히 하고 이제 치료 방식을 정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겠죠. 그리고 책에서도 언급됐지만 대부분 한 8세 내지 10세 이전에 안짱다리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일부 예외적인 경우, 뭐 중족골 내전 같은 경우에 뭐 가끔 도수 치료나 석고붕대 치료 뭐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코피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쵸, 코피 굉장히 많이 보여요. 요즘에 특히 요즘같이 이제 건조한 날씨에는 뭐 알레르기 시즌인데, 굉장히 알레르기 비염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코피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피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전방 출혈이에요. 그 후방 출혈과 그 전방 출혈로 코피는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방 출혈은 보통 이제 콧구멍 앞쪽에서 1cm 이내에 있는 그 혈관이 모여 있는 그쪽에서 이제 그 점막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코피가 나는 이유는 일단 점막이 건조해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가렵고 손으로 만져서 코 점막을 후벼서 혈관이 터져서 이제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막을 항상 축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비강 스프레이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식염수를 자주 스프레이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비인후과나 저도 자주 권유하는 방법인데, 안연고가 사실 다른 연고에 비해서는 보습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연고를 하루에 한 번씩, 코피가 자주 나는 애들은 코 블리딩 사이트, 피나는 쪽에다가 이렇게 아이가 잘 때 살짝 발라주면은 상당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닥터 라이노라고 해서 코 점막을 보호해주는 전문 연고도 독일에서 수입이 됐나, 그래서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점막을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돌발진이 너무 무서워요. 대처법이 궁금해요. 그렇죠. 돌발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한 챕터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돌발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돌발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애들이 12개월이 되면 굉장히 돌접종이 많잖아요. 7개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접종할 무렵에 꼭 이게 같이 겹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종으로 인한 발열인지 돌발진인지 뭐 요로 감염인지, 이거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발진 대처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 돌발진은 사실은 처음 열날 때부터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돌발진은 열이 막 40도 가까이 나는 그 발열 외에는 다른 증상을 처음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 감기인지 뭔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돌발진 아이가 오면은 일단은 소변 검사를 꼭 해봅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염증 수치가 좀 높거나 아니면 균배양 검사에서 균이 나오면 이제 요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돌발진과 요로 감염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이제 치료 계획을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은 돌발치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경기죠. 열이 갑자기 치솟고 막 39.5도, 40도까지 가기 때문에 경기가 무섭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열제 복용을 잘 해주시면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열경기로 가는 경우는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잘 일정 시간 간격으로 최대 복용량으로 그냥 복용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 복용량이라는 게 타이레놀 계열 같은 경우는 한 번 먹일 때 킬로그램당 15mg, 그러니까 대략 체중에다가 0.4 정도 곱한 cc로 한 번 먹이시고 4시간 간격으로 먹이시고, 브루펜 계열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7mg 1회 복용 때 대략 체중에다가 0.5 곱한 양을 한 6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먹이시면서 지켜보시거나, 열이 안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스위칭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열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또 돌발진이 사실은 열만 생각하시는데 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안 먹고 처지고 막 굉장히 그 이리터블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돌발진 이후 변도 묽어지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영유아에게 먹이면 좋은 영양 보조제가 있을까요? 이 영양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죠. 영양제 뭘 먹이면 우리 애가 건강해질까, 똑똑해질까, 뭐 모든 엄마들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그 영양 보조제가 필수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영양 보조제, 영양제라 얘기하면은 철분제, 그다음에 비타민 D, 유산균, 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비타민 D는 뭐 모든 아이들에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타민 D는 아이들의 이제 어떤 칼슘 흡수와 아이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철분은 이제 보호동 한 10개월에서 돌 무렵 되면 애들이 철결핍성 빈혈이 잘 오는데, 이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방적으로도 미리 먹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방적 그 용량으로. 그래서 철분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 철분제는 꼭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잔병 치레가 많고 특히 감기 잘 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연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무슨 뭐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수학과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있는 영양 보조제는 그 외에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봤고요. 실시간으로 몇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코 킁킁하다가 코피 끝날 때쯤 손 두 마디에서 긴 코가 나오네요. 그럴 수 있죠. 별거 아닙니다, 이건. 그다음에 그런 경우 실제로 해열제 먹여도 40도 이하로 안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는 40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고열이지만 해열제는 통하는 걸로 알거든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작년 가을쯤이었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 엄청나게 열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올 초였나 RSV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돌 때, RSV 돌 때도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좀 약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도 막 40도 가까이 열이 안 떨어진다는 이제 전화 문의를 많이 받는데, 일단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사실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진료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48시간 동안은 굉장히 고열이 나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열난 지 48시간이 지나면 뭐 약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해열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한 이틀, 길게는 한 3일 정도만 잘 넘기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단 이 경우에서도 해열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최대 허용치 안에서
1회 복용량 최대 허용치, 그다음에 하루 복용량 최대 허용치 안에서 일정 시간 잘 복용하시면 절대 열경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도 이하로 안 떨어지지만 39.5도 이하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열 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작동하는 굉장히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한다면 좋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너무 걱정 안 하시고 40도 이하로 안 떨어진다.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39도 초반 혹은 뭐 38도대 후반까지만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열제를 잘 복용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브로펜 해열제 차이점, 효과 시간, 지속 시간을 같은 것도 있지만 아세트는 해열 작용만, 덱시브는 해열 소염 작용까지 맞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작용과 진통 작용도 있죠. 덱시브로펜은 해열, 소염, 진통 이 세 가지가 모두 있고요. 소염 작용의 차이가 두 해열제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감기에는 소염 작용이 있는 덱시브로펜 그렇죠.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브루펜 계열, 덱시브로펜이나 이오브루펜, 브루펜 계열이 소염과 진통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목이 쉴 때도 마찬가지죠. 목이 쉴 때나 목이 아플 때나 이럴 때는 그 덱시부브루펜, 맥시부펜, 뭐 애니펜 이런 쪽을 기본으로 해열제를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 킁킁하다가 코피 날 때쯤 손 두 마디 정도 긴 코가 나오네요. 예, 점막이 약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급실에 가는 경우로 해열제를 먹여도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해열제 먹여도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열나요 어플을 쓰는데 열나요 어플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아이가 39도 이상 고열이 나면 과감하게 해열제를 체중 절반까지 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2kg 아이라면 챔프 빨강은 5ml 먹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 6ml까지 먹이면 열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챔프 빨강이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이 1회 복용량이 10ml에서 15kg당 10ml에서 15mg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세트아미노펜 1cc가 32mg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cc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체중 곱하기 한 0.4 정도, 0.4 얼마인가 나와요. 그래서 12kg 아이라면은 최대 복용량은 대략 한 6mm 근처까지 되죠. 그러니까 6mm 먹이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단 이것도 이런 방식이 30kg 미만 아이 되면 통용이 되고요. 30kg 이상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럼 너무 용량이 과다 용량이 되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후 1개월 아기가 얼굴과 두피에 태열, 땀띠가 조금 올라와서 외래 때 여쭤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가들 금방 낫는다고 그냥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었더니 얼굴 전체에 퍼지고 두피에도 쫙 퍼졌어요. 이제 각질이 우수 떨어지기도 하고 귀가 접히는 부분은 딱지도 안 졌더라고요. 그냥 두고 보습크림만 잘 발라줘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추천해 주실 연고나 크림이 있을까요? 야, 이거 굉장히 소아과에 많죠. 그러니까 생후 1개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얼굴에 태열이나 이 피부 질환들이 생기면 당황스럽죠. 막 흔히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 독성 홍반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신생아 여드름, 뭐 독성 홍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생후 한 2개월, 8주 정도 지나면 깨끗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소아과에 내원을 하셔서 이게 이제 실제 뭐 아토피나 다른 어떤 피부 질환인지와 감별을 선생님을 통해서 감별을 받으시고요. 대부분의 90%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보습크림만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절대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2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는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뭐 아토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질문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90% 이상입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면 재채기를 하는데 온도를 다시 올려주면 태열이 오르고 요것도 굉장히 많죠. 태열이 오르고 그래서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태열을 위해서 온도를 내려야 되느냐 기침을 한다. 기침과 태열의 이제 어떤 갈림길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실제 이게 기원 현장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죠. 적정 온도, 아이에게 적정 온도 보통 이제 24도씨 이상 유지를 얘기 많이 하고 태열은 아무래도 좀 서늘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더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적정 온도 유지와 재채기.
제 생각은 사실 태열이라는 것은 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인 기준으로 이렇게 서늘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산후조리원 가면 굉장히 덥잖아요. 아이들은 조금 약간 우리 성인들이 느끼기에 더운 온도에도 그렇게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 온도를 일단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에 딱지가 자주 생겨서 걱정해요. 아이가 손을 넣어서 코딱지파고요. 끈적이는 코도 가끔 있고요. 요즘 날씨에 선풍기 틀고 자는데 습도를 올리면 더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요? 4개월 아이인데 콧물이 흐르면 가볍게 닦아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콧물 흡기로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코딱지 들고 자면 습도를 올리면 더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 코딱지. 그래서 어,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코가 잘 막힌다 그러면 민간요법 보지만 양파를 썰어가지고 머리맡에 두는 거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병원에서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면은 몬텔루카스트 같은 일종의 이제 알러지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는 이런 이제 제제를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날씨에 선풍기 틀고 자는데 습도 올리면 더워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습도는 사실 올린다고 해서 꼭 더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습도도 40에서 60% 적정 습도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건조하지 않게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습도 유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4개월 아이인데 콧물이 흐르면 가볍게 콧물 흡입기. 그러니까 이게 콧물 흡입기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석션 프레셔가 석션압이 이렇게 높으면 아이 점막이 연한데 그게 부항 뜨듯이 부을 수 있어가지고 몇 번 더 뺐는데 이게 이제 코 안 점막이 부어가지고 코가 더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개월 아이다. 4개월 아이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뺑코나 코끼리코 요거 저는 필요한 경우는 쓰라고 해요. 단 생리식염수 있죠. 피지오머라든지 오트린 베이비 이런 거 미리 충분히 스프레이를 해주신 다음에 부드럽게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흡입해 주는 거는 아이의 어떤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거나 세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데 자기 전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빼는 거는 안 좋죠. 예. 열 방치하면 말 못하거나 못 뜨고도 그러나요? 열을 방치하면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청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젠타마이신이라는 이제 항생제를 많이 썼는데 그거 부작용 중에 청력 소실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겐타마이신 항생제 고열 있는 애들한테 많이 자주 주거나 오래 줘가지고 청력 소실돼 있는데 요새는 그 항생제를 쓰는 일이 거의 없고요. 말 못하거나 못 듣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5개월 아이 키우는데 실내 온도가 26.5도? 좀 높지 않을까요? 이러면 면역이나 호흡에 안 좋은가요? 면역을 위해서라면 24도대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이게 온도가 사실은 23도, 4도 이 숫자 노름인데 사실은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1도만 오르락 내리락 해도 큰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25개월이라면 한 24도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요즘 또 여름 다가오고 하는데 26.5도 좀 덥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실시간 퀘스천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답변을 해봤는데요.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강의를 이 정도로 한번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는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제 어떤 임상 경험과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에 바탕해서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해봤는데 저녁 시간에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책 우리 집 소아과 포르체 출판사에 나온 우리 집 소아과 많이 읽어주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출판사 통해서 저희들 저자들한테도 한번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하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